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산 이야기. 부산 범내골의 유래.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에 꼭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서는 살아도 바닷가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부산에는 바다와 관련하여 호랑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대표적인 곳이 범내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범내는 한문으로 범천으로 쓰는데 지금의 동천을 말합니다. 과거 동천 주변은 대체로 산세가 험하고 예전부터 산림이 울창해서 호랑이가 서식하면서 가끔 동천 물가에 나타나곤 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다 보니 이곳을 호천 또는 범천이라 불렀는데 우리말로 하면 호랑이 냇가라는 뜻이죠. 이 주변에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범내골이라는 고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범내골 시장통 안에 있는 호천석교비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이 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서 노루와 멧돼지, 사슴 등과 같은 짐승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먹이사슬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호담지국이라고 해서 호랑이와 대화를 나누는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속담이나 민담, 민화, 심지어는 고전 문학 작품에도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개항을 하고 7년이 흐른 1883년 11월 10일자 신문을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당시 황해도 감사가 올린 보고서에는 불과 한 달 사이 이 지역에서 11세 소년과 50대 남자, 40대 여인 모두 3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하면서 조례에 따라 구호품을 지급하고 장례비도 넉넉히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설치하고 사냥꾼들을 두어 반드시 포획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와서 이러한 실정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의 문상을 다닌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에 의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맹수인 호랑이 사냥을 장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을 잡아오는 백성에게는 상을 내리고 그 가족은 진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종 때 1421년 조정에는 차고갑사라는 호랑이를 잡는 특별 부대를 두었고 지방군, 현에는 차코인, 면단위에는 차코장이라는 사냥 전문가를 두어서 호랑이 소탕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 앞마당에까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니 호랑이가 흔하긴 흔했나 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부터 철종까지 500여 년간 호랑이가 나타난 횟수는 937회이고 피해자는 398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피해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가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이 호랑이는 실제로 용두산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용두산은 조선시대 때 소나무가 울창해서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 350년 전인 1771년 용두산에는 초량외관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용두산에 느닷없이 호랑이 2마리가 2m가 넘는 돌담을 뛰어넘어 쳐들어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고함 소리에 일본인들은 총과 창을 들고 한동안 긴장감 속에 불꽃 튀는 호랑이 포획작전이 펼쳐졌는데 결국 한 마리는 한 무사가 뛰어들어 창으로, 다른 한 마리는 2발의 총탄과 손도끼로 제압을 해서 큰 인명피해 없이 호랑이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잡았던 호랑이 가죽은 진상품으로 남겨놓고 호랑이 고기는 오후 늦게 초량외관의 우두머리가 사는 뜰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초량외관의 무역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조선의 관리와 상인들이 호랑이 포획 과정을 지켜보고 살아있는 호랑이를 붙잡는 장면을 생애 처음으로 구경을 하였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관의 관리들은 이날 포획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마도 도주와 동네 부사에게도 전달을 하였는데 다음날 보고서를 받은 동네 부사는 백미 2가마를 외관으로 보내면서 부상당한 무사에게도 묘약이라고 해서 닭 4마리도 함께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용두산에 나타난 호랑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영도섬에도 나타납니다. 초량외관에서 근무한 조선어 역관 오닷 이쿠고로가 쓴 초량화집에 겨울철 먹이가 귀해지면 용두산에 나타났던 호랑이는 영도섬으로 이동해서 그
그곳에 있는 목마장의 말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안 경계를 철저하게 지시를 하지만 호랑이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몰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모자처럼 뒤집어 쓰고 상륙했기 때문에 놓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데 진상된 호피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개항 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쓴 황토의 나라라는 자서전에 당시 사람들이 죽은 호랑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나타나 있으며 조선의 귀족들은 호랑이와 표범 가죽은 가마에 깔고 이빨과 발톱은 장신구로 사용하며 뼈는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최고의 강장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호랑이 가죽은 사신이 왔을 때 조정에서는 조공용으로 사용을 했고 특히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의 예물이나 답례품으로 인삼 못지않게 최고 상품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호랑이와 표범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가죽은 무사들의 신분의 상징처럼 여겼고 의자나 말의 안장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657년의 경우 한 해 동안의 대마도주가 구입하고자 요청하는 물품 15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건이 호랑이 가죽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마도주가 일본 최고의 권력자 에도마부에 보내는 최상의 진상품이 조선의 가죽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옐로똥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와 연관된 부산 지역의 동네 이름의 유래와 향토 역사 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그럼 나도 영화 속으로 들어갈래!